자, 여러분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3기 이제 오늘 개강을 하네요. 그쵸? 여기까지 달려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6회까지만 잘 마무리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년 농사 이제 수확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6회만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니까 기존에 2순환까지 오프라인 하던 친구들도 온첨으로 좀 많이 돌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온첨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꼭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장 환경이랑 굉장히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꼭 나오셔서 시험장 환경이랑 지금 유사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계속 테스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기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자, 3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업 시간이 되게 짧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한 1시간 대략 한 반 정도 요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한 40분 이렇게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2기 때랑 좀 다르게 지난번 최고답안과 이번 시험에 대한 리뷰는 좀 짧게 할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을 좀 짧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3기 때 이제 남은 개념들을 다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리뷰하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최고답안이 있는 날이 아니라서 조금 리뷰를 천천히 할 수 있긴 하지만 가급적 이제 리뷰를 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난 뒤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온천반 하고 있는 친구들은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답변을 좀 빨리빨리 달아드리는데 이번 주에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엄청 좀 아파가지고 거의 계속 집안에 누워 있었거든요. 올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야 될 그 아군이 저한테 다 와서 제가 싹 다 액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어젠가 그저께 제가 답을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 3기 때 동안은 제가 빨리빨리 답변 달아드릴 겁니다. 이제 뭐 크게 아픈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그 3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3가지. 자,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시험의 형제 시험인 경영 지도사 시험을 전체 정리할 겁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알겠죠? 오늘. 그리고 오늘 해보고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경영 지도사 시험을 일단 전체 정리할 겁니다. 자, 경영 지도사 시험은요. 현재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22년도 경영 지도사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2023년도 경영 지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2021년부터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제가 다 풀어보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중복되는 걸 다 빼고 난 후에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중복된 걸 다 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서 안 나왔던 것들 중심으로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간 프린트물 3가지가 그게 경영 지도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기출되었거나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들은 다 배제했습니다. 그런 걸 또다시 중복적으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경영 지도사 시험은 오늘 나눠드린 총 3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면 경영 지도사 시험에서 역대 기출되었던 모든 회차를 한번 스캔하는 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2022년도와 23년도는 그냥 풀 버전으로 드리는 이유가 그때부터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때 제가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2024년도가 빠졌죠. 그쵸? 왜 아직 안 드렸냐면 시험을 안 봤어요. 7월 초순에 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시험을 보고 나면 역시 프린트해서 제가 답안을 다 완성해서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최근 22, 23, 24년도 3개년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프린트가 뭐냐면 그 이전 연도 그러니까 경영 지도사 시험이 기출됐던 해에 그 이전 문제들을 거기에서 중복되는 걸 다 제외하고 필요한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첫 번째 경영 지도사 시험을 이렇게 해서 완성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2기와 3기 동안 우리 신림동에서 있었던 모든 모의고사 자료를 수집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기 때 그 내용들을 쭉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기본서에 있거나 그 다음 우리가 했던 문제거나 혹은 기출과 유사한 문제는 다 생략할 겁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다 제끼고 우리 교재에 없거나 혹은 우리 교재에 있더라도 다른 교재, 다른 강사님 책에 좀 더 풍부하게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추려서 한번 역시 또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두 번째, 올해 나왔던 모든 모의고사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또 좀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수님들 책에서 우리가 안 봤던 것들, 그러니까 좀 지엽적인 책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엽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여러분들의 수업문가에서 잘 읽혀지지 않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을 제가 좀 여지껏 좀 계속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봤던 것들 중에 좀 마이너한 주제,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정말 영끌하다시피 해서 정말 그 미세한 구멍도 좀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역시 추려가지고 또 한번 개념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하면 제가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3기까지는 그렇게 완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영순환에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1순환에서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2순환에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면서 동시에 기출문제를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그쵸? 그리고 3순환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총 6번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험 문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문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략 경영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2순환 첫 번째 냈던 겁니다. 뭐냐면 마일즈 앤 스노우의 그렇죠, 경영 전략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공격형 전략, 방어형 전략, 분석형 전략 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나올 수 있을 법한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 마일즈 앤 스노우를 쓸 수 있으면 당연히 뭐까지 쓸 수 있어야 됩니까? 마이클 포터까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전략 경영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략 경영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EHRM. 자, 참고로 EHRM은 저뿐만 아니라 타 강사님들도 꽤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HRM은 신림동에 있는 많은 강사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이 HRM을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 HRM은 우리 기본서가 다른 강사님들 책을 제가 좀 봤는데 우리 기본서가 상당히 좀 상세해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 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 책으로 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 내용이 충분히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그 정도 써낼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HRM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했던 거니까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이 HRM의 개념은요. 이 HRM은 인터넷 정보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한 인적 자원의 확보 및 유지, 활용 등으로 인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 HRM의 첫 번째 개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HRM의 발전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이 HRM의 발전 단계는 원래 크게 몇 단계입니까? 3단계입니다. 3단계. 알겠죠? 물론 타 강사님 책을 보니까 약간 그 앞뒤로 조금 다른 게 있긴 하던데 엄밀한 의미에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강사님 책은 초기라고 안 되어 있고 제일 처음에 셀프 데이터였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무슨 셀프 작업을 하는 거 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초기, 그 다음 웹 활용, 그 다음 사내 포탈, 요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셀프 DB 작업을 하는 거는요, 그건 어차피 초기 단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초기, 웹 활용, 사내 포탈 단계 3단계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 초기 단계, 여기 있네. 셀프 서비스 단계. 그쵸? 이거 이야기했던 거. 이거를 앞에 따로 빼놨던데, 안 빼도 됩니다. 그냥 여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3인공저 책에 있는 내용을 편집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웹 활용 단계를 다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5단계로 되어 있죠. 요게 우리 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웹 활용 단계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정보 안내 단계,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활용 단계, 세 번째가 인사정보 서비스 제공 단계, 네 번째가 고급 인사정보 서비스 제공 단계, 다섯 번째가 완결적 업무 처리 단계. 이렇게 5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포털 단계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이 HRM의 도입 효과를 보시면요. 인사 기능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종업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인적 자원 관리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있네요. 그쵸? 뭐 어렵지 않게 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꼭 포인트를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 전략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파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바로 마일즈 앤 스노우 전략과 마이클 포터 전략, 그거 내용 하나 좀 정도를 저는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HRM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공부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알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절대 이것만 공부하면 안 돼. 지금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것만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전체를 한번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문제 2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2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A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진들의 회의를 한 결과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포스트레이드 컨설팅은 A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3가지 문제점이 뭔지 봅시다. 첫째, A 조직 구성원들은 전사적 목표를 구성원들 상당수가 공유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사평가의 목적이 개인과 집단의 조직 전체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를 조직 전체 경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네요. 그쵸? 여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물음 1번. 자, 물음 1번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모범 답안 잠깐 보면요. 자, 문제 2번의 위쪽을 한번 보세요. 전사적 목표를 구성원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과 개인의 성과를 조직 전체의 경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BSC에 대한 물음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쵸? 우리 BSC에 대한 키워드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BSC는 개별적 목표를 전사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균형감 있게 살펴보기 위한 분석의 툴이기 때문에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BSC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인사평가에서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나왔는데 인사평가에서 유일하게 지금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조직 차원의 BSC입니다. 이 BSC는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BSC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풍부하게 공부해서 들어가세요. 알겠죠? 최대한 풍부하게. 그래야 시험장 가서 풍부하게 써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BSC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BSC 할 때 여러분 BSC를 만든 학자 이름도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카플란과 노튼. 그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BSC에 대해서 쭉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BSC의 등장 배경 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BSC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자, BSC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바로 이 4가지 관점이죠. 자, 여러분들 그 4가지 관점 했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 있죠? 뭐였습니까? 요 순서대로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지, 고객 관점. 그 다음 두 번째가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래서 요 둘의 갭이 발생하는 것을 뭡니까? 학습 및 성장 관점이 요 갭을 메꾸게 되면 그 결과 재무 관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요거 1번, 그 다음 요거 2번, 그 다음 요거 3번, 그 다음 요거 4번 이렇게 써주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아요. 알겠죠? 요렇게. 요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적어놨죠? 1번 보시면 고객 관점. 두 번째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세 번째 학습 및 성장 관점,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재무 관점까지 이렇게 네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물음 2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레터박스에 그 지문에 둘째 읽어볼게요. 둘째, 설령 일부 부서에서 목표를 잘 잡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달성도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평가 방식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극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보이기 위해서 목표의 하향 조정이 전 부서에 걸쳐서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물음 2번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평가 방식인지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그 우리 모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2번과 관련된 효과가 무슨 효과입니까?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톱니 효과예요. 이 톱니 효과가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냐? MBO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효과를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톱니 효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물음 2번에서 뭐를 읽어야 됩니까? MBO라는 걸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MBO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톱니 효과이다. 톱니 효과란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업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도 톱니 효과가 나타나 일단 한번 높게 설정된 목표는 이후 다시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단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낮춰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톱니 효과입니다. 자, 봐봐. 톱니 효과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친구를 위해서 잠깐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톱니 효과예요. 뭐냐면 한번 무언가 올라가고 나면 쉽게 밑으로 다시 못 내려오는 게 그게 톱니 효과입니다. 그래서 봐봐. 이렇게 돼요. 자,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소득이에요. 여기가 소득. 그 다음 여기가 내가 소비라고 해볼게요.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봐봐.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자, 봐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현재 소득이 여기일 때 소비가 여기까지 돼.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줄어. 그럼 소득이 여기로 내가 소득이 이렇게 줄면 원래 소비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해야 되죠.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줄면 소비가 이렇게 줄어서 이 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야, 원래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소득이 줄었는데 소비를 확 줄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주 조금밖에 못 줄여. 그러다가 버티다 안 되면 다시 확 줄이게 됩니다. 또 다시 어떻게 되냐? 소득이 줄면 또 아주 적게 줄이다가 버티다 안 되면 떨어지고 또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여러분 마치 뭐처럼 생겼습니까? 그렇죠. 이게 톱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톱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목표도 한 번에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잘 안 바뀌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톱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물음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톱니 효과라는 걸 알고 MBO를 썼다면 정확하게 잘 서술한 답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MBO에 대해서 쓰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충분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적인 MBO를 위한 제언 이런 거 꼭 적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음 3번 보시면요. 자, 그 레터박스 제시문을 보시면 셋째, 전사적인 실적 개선이 직원의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보상은 업적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건 여러분들 자, 물음 3번 들어가시면 세 번째 문제점은 평가 구성 요건 중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지금 뭡니까?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수용성 중에 뭡니까? 그렇지,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서 타당성을 읽었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쓰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타당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쭉 서술까지 해주시면 문제 2번은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 3번. 다음 표가 의미하는 직무평가 기법에 대해서 개념, 절차,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직무평가 요소별 직무들의 등수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 딱 보고 당연히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요소 비교법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소 비교법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봐봐. 제가 개인적으로 전략 경영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일즈 앤 스노우랑 포터, 그 다음에 EHRM 요거라면 인사평가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BSC예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BSC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무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웬만한 게 다 나왔는데 나올 게 많이 없어요, 여기. 근데 유일하게 아직 안 나온 게 뭐냐? 요소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 비교법은 얼마든지 문제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소 비교법 같은 경우는 대략 25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오늘은 25점으로 내긴 했습니다만 아마 한 20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3페이지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소 비교법, 특히 여러분들 요소 비교법은요, 평가 절차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절차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참고로 요소 비교법의 평가 절차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책마다. 그런데 읽어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단계로 설명을 했잖아. 그치? 그럼 역시 6단계로 설명을 해도 되고 혹은 5단계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책이 6단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6단계로 공부를 하고, 혹시나 타 강사님 책에서 혹시 다르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교수님들 책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됐습니다. 요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회차 시험은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교재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나눠드렸던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 챙기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영 지도사 시험 지금부터 좀 볼 건데요. 지금부터 볼 건데 비슷하게 봤던 것들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들 중심으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경영 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왜 보냐면요. 29회 공인노무사 시험이었을 겁니다. 아마 29회인가 30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그 불이타성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사 관리론에서 거기 단체 협약의 기능이었나요? 그게 아마 3가지가 나왔던 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불이타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었던 게 그 시험 문제가 언제 나왔었냐면 6년 전에 경영 지도사 시험에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형제 시험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낸 문제고 나름 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웬만한 문제가 다 쉬워. 경영 지도사 시험이 우리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쉽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제끼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2022년도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2022년도 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22년도 거 보고 23년도 거 보고 그 다음에 과년도 거 보겠습니다. 옛날 거. 자, 일단 22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직무 특성 모형을 설명하고 핵심 직무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 못 적는 친구 없겠죠? 직무 특성 모형에 대해서 못 적는 친구는 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직무 특성 모른다. 해크맨과 올드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쵸? 이게 직무 특성 모형을 지금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이 문제에서 보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핵심 직무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요거는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일단, 핵심 직무 차원 5가지 뭡니까? 기능의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그 다음 뭐죠? 자율성, 피드백, 그치? 그러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 뭐냐면 일단 직무 특성 모형을 다 쓰고 핵심 직무 차원 5가지에 영향을 주는 이 선행 변수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선행 변수를.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볼 건데 문제 1번에 보시면 개념, 독립 변수 이런 거는 다 제끼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로 여기 3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시면요. 핵심 직무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작업 결합 한번 볼게요.
세분화되어 존재하는 작업이나 과업을 새롭고 더 큰 단위의 일로 결합시켜야 한다. 이로써 직무 수행자의 기술을 증가시키고 전체적인 직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업 결합은 핵심 직무 차원 5가지 중에 어디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그렇지. 기능의 다양성. 그렇지. 기능의 다양성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직무를 완성한다. 그렇죠. 과업의 뭡니까? 그렇죠. 정체성. 과업의 정체성. 요 2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5가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 2번째. 자, 2번 봐봐. 총괄적 과업 설계.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과업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직무 수행자의 소속감이나 주인의식을 증가시켜 자신의 직무가 의미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는 뭐랑 뭐에 관련돼 있을까? 그렇지. 과업의 중요성과 과업의 과업의 중요성과 과업의 정체성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과업을 설계하라.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라 그래서 고객은 작업 수행자가 만든 제품의 사용자이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혜자입니다. 어디서든 가능하다면 작업 수행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작업 수행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뭡니까? 어디와 관련된 거죠? 그렇지. 피드백과 관련된 거죠. 결국 이런 거네. 봐봐. 기능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라고. 작업 결합 같은 거 해보라고. 작업 결합 같은 거. 그 다음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총괄적 과업 설계를 해보라고. 그 다음 피드백이 잘 형성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좀 더 확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의 수직적 확대는 종업원에게 관리층의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는 곧 직무 측면에서 수행과 통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고 동시에 동업원에게 자율성을 높이게 된다.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대는 뭐에 여러분들 영향을 줍니까? 자율성.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니까 자율성을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당연히 5번 한번 봐봐. 피드백 경로 개방. 피드백을 증가시키고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직무 수행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 해내고 있으며 또 업무 수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피드백이겠지. 당연히 피드백이겠지. 그렇죠?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이게 경영 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경영 지도사 시험은 이 정도까지 문제를 묻고 있으니까 하나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독립 변수와 주요 심리 상태 관계는 충분히 다 알 거라고 생각들고 나머지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22년도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자, 문제 2번 보시면요. 다면 평가의 개념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할 필요 없겠죠?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기출됐죠?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2번 문제 패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각각 4가지만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22년도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신림동에서 엄청나게 모의고사로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어디에서 이게 나왔냐면 경영조직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냐? 저는 좀 없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코로나도 끝났고 최근에 스마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실제로 그 코로나 때 스마트워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한 논문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리스에 그 논문들이 쭉 올라오는 걸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보다 스마트워크가 효율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뭉쳐야 됩니다. 거기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근데 스마트워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보다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논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나오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은 우리 책에도 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모바일 오피스 뭐 이런 것들 했잖아. 그쵸? 재택근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로 제가 대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패스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죠? 자, 이런 거는 자, 이런 건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샤인의 경력단 8가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다가도 툭 때리면 샤인의 경력단 이러면서 전문가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돼. 알겠죠? 자, 여러분 샤인의 경력단은 엄밀히 말하면 샤인은 몇 가지? 5가지. 드롱의 후속 연구에서 3가지.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샤인의 경력단을 물으면 몇 가지를 써야 될까요? 8가지 써야 됩니다. 5가지 아니야. 5가지. 8가지 써야 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샤인의 경력단은 5가지, 드롱의 후속 연구가 3가지지만 그 이후에 많은 교수님들은 이 8가지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샤인의 경력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5가지, 3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도 8가지 써주면 됩니다. 전문가단,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관리 지향단 뭐 이런 거 등등등 써주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네요. 5번 사내 공모제도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 책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만 사내 공모제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집 선발 관리에서 나왔죠. 그 모집 선발 관리에서 자 여러분 우리 모집 선발 관리에서 이렇게 했잖아. 첫 번째 수요 예측을 하고 그치? 그러면 그 수요 예측을 한 거를 통해서 그 다음 뭘 하게 됩니까? 모집을 하게 되잖아. 근데 모집을 할 때는 무슨 모집을 먼저 한다? 그렇지. 내부 모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외부 모집을 합니다. 이때 사내 공모제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내부 모집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부 모집에는 사내 공모제도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지. 기능 목록표 또 있잖아. 또 뭐 있어?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대체도. 여러분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가 자꾸 어색해지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공들여서 키워놨는데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 제가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진짜.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내 공모제도. 오케이. 자 여기도 여러분들 뭐 쉬우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 자, 이것도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국제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자, 요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PCL. 그 다음, 현지국인을 채용하는 거 뭐죠? HCL. 제3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TCN. 그렇지. 뭐 그거 내용 적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 문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다만 국제 재무관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냐?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경영조직론이 그렇게 해서 뒤통수를 몇 번 쳤어요. 그 해 그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챕터가 안 나오겠지 했다가 또 나왔어.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작년에 귀임이 나왔고 이런 국제재무관리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뭐 나온다 그랬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관리. 그렇죠. 그거 하나 꼭 기억해놔라고요. 참고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관리는 우리 이제 올해가 몇 회차지? 33회차인가? 32회 때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국제재무관리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해두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타 강사님 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혹시 그 내용이 없으면 제가 그 당시에 모의고사 줬던 거 그걸로 한번 정리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것도 뭐 쉬운 문제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년도 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고생하셨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